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는 60대 여자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맺어지는 인연들은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인연들이 있겠죠. 인생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때로는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비록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대 초반 저는 항구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지냈죠. 식당은 백반집이었는데 마을 사람들과 항구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이 찾던 곳이었어요. 그 식당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인연은 그런 곳에서도 맺어지는 거더라고요. 어느 점심 식당에 손님이 많아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제일 바빴거든요. 정신없이 밥과 반찬, 국을 나르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의 친절한 미소가 빛이 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 고등어 백반 한 상 주세요. 아, 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소가 빛나는 그 남자를 그때 처음 봤는데 새로 일을 하러 온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거의 매일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밥이 제일 맛있네요. 항구에서 일하시죠? 점심시간에 일하는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저녁까지도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드시는데 질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전혀요. 반찬들이 하나같이 입맛을 돌게 하고 밥을 어떻게 지었는지 밥의 향이 너무 좋아서 매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매일같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며 눈도장을 찍은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3개월 만에 단골이 된 그와 저는 가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남자는 선박 정비공이었는데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끝내고 저녁에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 그가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죠. 저기 혹시 바쁘지 않으면 퇴근 후에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식당 문 닫으면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약간 당황을 했는데 이 남자를 곁눈질로 훔쳐보던 내 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 갑자기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항상 여기서 일하는 모습만 봤는데 다른 곳에서 보는 순자 씨는 어떨까 궁금하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식당 문을 닫은 뒤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저는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저녁, 그는 저를 항구 근처의 작은 벤치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달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하고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어요. 마치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지금 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전망이 있거든요. 벌이가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순자 씨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우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사랑해요, 순자 씨.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들 잘 어울린다고 축하해 주었어요. 항구 노동자들부터 시장의 식당 사람들이요.
그때만 해도 동네 이웃 간의 정감이 넘쳤고 젊은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냥 동네 경사라도 난 듯 기뻐해주던 때였습니다. 결혼식 날 항구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서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결혼 후 우리는 바닷가 근처 마을에 작은 집을 꾸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선박 정비공으로 일을 했고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쁜 딸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우리 첫째니까 희망이라는 뜻의 희연이 어때? 좋아요. 희연이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딸을 낳은 뒤에는 몸도 풀어야 하고 아기를 돌봐야 해서 일을 쉬게 되었어요. 남편이 혼자 일을 해서 우리를 먹여 살렸죠. 예전에 남편이 청혼을 했을 때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었거든요. 딸이 태어난 뒤에 소식이 뜸하다가 20대 후반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딸애와는 5살 차이가 났어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남편의 말대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태어나니 세상의 전부를 가진 듯 참 행복했죠. 우리 아들이 정말 귀여워요. 당신을 많이 닮은 것 같아. 이름은 뭘로 할까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강민이 어때요? 김희연, 김강민.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가족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선박 정비공으로 여전히 고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집에 오면 아이들과도 엄청 잘 놀아주었거든요. 남편이 아이들 목마를 태우고 또 노는 모습만 봐도 그날 하루의 피로가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동네에서 소문난 인구 부부였고 첫째인 딸이 나이 터울이 좀 있는 어린 남동생을 잘 챙겼기에 착한 아이라고 동네 어른들도 예뻐했답니다. 그렇게 복받은 가정,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집이라며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던 우리 가족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7살일 때 선박 정비공으로 일하던 남편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 말고도 같이 일한 동료들 몇몇이 함께 다쳤는데 그 중에는 크게 다쳐 사고 현장에서 그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며 다들 항구로 몰려갔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게 우리 남편인가 싶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나중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게 우리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따라갔거든요. 한시가 급하다며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은 잘 끝났지만 남편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워서 지내야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의 삶이 손바닥 뒤집듯 반대로 고꾸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치료비가 매달 들었고 아이들도 키워야 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며 죄를 지은 사람 마냥 있었고 그 발랄하던 아이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는데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참 힘에 부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언니랑 통화를 하는데 언니가 우리 딸애를 맡아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희연이가 곧 중학교 올라가지 않아? 거기 시골보다 서울서 중학교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너 혼자 벌어서 치료비며 애들 둘을 어떻게 돌본다고 그러니? 언니 딸이 고등학생인데 희연이가 같이 지내도 괜찮겠어? 희연이야 워낙 조용조용하고 자기 할 거 알아서 하는 애잖아. 그냥 밥 먹을 때 한 그릇 더 차리는 거고. 지연이 쓰는 방 말고도 방 하나 남으니 거기에서 희연이가 지내면 되지. 강민이는 아직 어려서 내가 데려가기는 그렇고. 희연이가 괜찮다고 하면 상황 좀 나아질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도 될 것 같아.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자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지요. 우리 가족에게 닥친 큰 불행 앞에서 언니는 선뜻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남편과 딸에게 언니의 제안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미안해했거든요. 만약 딸이 안 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부모 말이라면 고분고분 잘 듣던 우리 딸은 이모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입 하나 줄인다는 게 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때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나 이모네서 잘 있을게. 걱정 마. 희연아,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빠 꾸준히 치료받고 나중에 좀 상태 좋아지고 강민이 조금 더 크고 그러면 엄마가 다시 우리 희연이 데리러 갈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아빠도 다시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가족 다 모여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희연아, 미안해. 아니야, 엄마. 이모니까 괜찮아요. 지연이 언니도 있잖아요. 언니 공부 방해 안 되게 잘 지낼게, 엄마. 그렇게 딸을 서울에 있는 언니 집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도저히 생계 유지가 안 되어서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우리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어려서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고 해야 하는데 도저히 일을 하면서 애까지 챙길 시간이 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족에게 생긴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분이었는데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연이 엄마. 이야기는 들었어요. 희연이가 서울 이모네 집에서 지내게 되어서 지난주에 서울 올라갔다고요? 희연이 아빠 병원에 있고 식당 일 말고도 일을 더 구해야 한다고 하던데.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앞이 깜깜한데 그래도 희연이 아빠가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희연 엄마만 괜찮다면 내가 강민이를 돌봐줄 테니 걱정 말고 일을 하세요. 희연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아이가 없잖아요. 강민이는 아기 때부터 봐와서 잘 알기도 하고요. 강민이 곧 학교 들어갈 텐데 1학년이면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나야 우리 남편 일하는 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인데 희연 엄마만 괜찮다면 희연 엄마 일하는 시간에 내가 강민이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을게요.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이라니요. 강민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민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잖아요. 그렇게 이웃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을 돌보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강민이는 학교가 끝나면 이웃 아주머니 집으로 갔어요.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남편과 단둘이 사는 분이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늘 외로워 보였거든요. 아주머니는 우리 아들을 몹시 귀여워했고 아끼면서 돌봐주었어요. 아주머니가 아들을 돌봐준 덕분에 저는 일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마침 항구 근처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물건을 포장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시간도 적절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했죠. 첫날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는데 먼저 일을 하시는 동료들이 참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힘들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물건을 빠르게 포장하고 박스에 담는 작업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며 피곤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 집에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강민이는 잘 지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강민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온몸이 녹초가 된 것 같이 피곤함이 몰려왔거든요. 워낙 늦은 시간이라 아주머니 집에서 잠을 자다가 집에 온 아들이었는데 되려 엄마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도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랬지. 우리 강민이는 아줌마랑 잘 있었어? 네, 학교 끝나면 아줌마가 교문 앞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줌마 집에서 옥수수도 먹고 또 떡볶이도 만들어줬어요. 아줌마가 엄청 잘해줘요. 너무나 감사하다. 아주머니랑 있는 동안에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알겠지? 네, 엄마. 엄마, 나 졸려. 이제 잘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저는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점점 더 밝고 활기차게 자라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도 우리 아들을 돌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이후 잠시 식당이 한가해진 틈을 타서 병원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는데 그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두컴컴한 터널 속을 지나고 있지만 저 끝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이 내 발을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냈어요? 몸은 어때요? 오늘은 몸이 조금 가뿐해진 것 같네. 당신이 와서 그런가? 당신은 어때? 많이 힘들지? 남편의 눈에는 걱정과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울 이모집으로 간 딸 생각, 식당 일에 공장 일까지 구해 밤낮으로 일을 하는 제 생각, 그리고 바쁜 엄마가 집에 없으니 이웃집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들 생각 때문이었겠죠.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강민이를 잘 돌봐주셔서 덕분에 많이 편해요. 그래 여보,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네. 갑자기 온 세상 모든 짐을 당신이 지고 있는 것만 같아서. 내가 여기 누워있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아휴, 그런 근심일랑 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 말고는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갑자기 달라진 상황.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해 힘을 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다시 서울에 있는 딸을 데려와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렇게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 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힘든 시기를 잘 버티며 살아왔거든요.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서 살던 딸 희연이는 언니 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서울로 간 건데 그곳에서 시골에서 왔다며 무시당하는 게 싫었는지 중학교 때부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아들은 여전히 이웃 아주머니를 잘 따르며 지내고 있었어요. 중학생이 된 뒤로는 학교 끝나고 이웃 아주머니 집에서 지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일이 늦는 날이면 아주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면서요. 돌아보면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미안함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의 중고등학교, 그 사춘기 시절 한창 예민한 나이를 지내는 딸이었는데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 말고는 얼굴을 몇 번 못 봤거든요. 아들은 집에서 같이 지냈지만 초등학교 시절 내내 거의 대부분을 이웃 아주머니 집에서 보냈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잤으니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그 과정을 제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 사는 것만 목표로 해서 이를 악물고 버틴 거였는데 그저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6년이 지났을 때 우리 남편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은 저는 이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수도권 지역에 언니가 잘 아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 관리자를 구한다고 해서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 딸이 집에서 대학교 통학을 해야 했고 아들도 앞으로 공부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까지 다시 온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이사를 가는 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웃 아주머니 집에 들렀는데 우리 아들은 아주머니와 헤어지는 것을 몹시 슬퍼했어요. 아주머니, 이제 우리 이사 가는데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줌마랑 멀어지는 게 너무 슬퍼요. 강민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 아버지랑 또 누나까지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잘된 일이니? 우리 강민이 아줌마 집에서 처음 지냈을 때 키도 요만하고 의자에 앉으면 바닥에 발도 잘 닿지 않는 꼬맹이였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 다 큰 거지. 다 컸다 우리 강민이. 정말 아주머니를 잊지 못할 거예요.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줌마가 우리 엄마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제 누나랑도 다시 같이 산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아줌마랑 멀어지는 건 정말 슬퍼요. 이웃 아주머니는 강민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강민아, 아줌마도 네가 정말 많이 그리울 거야.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잘 지낼 수 있지? 우리 강민이 잘 지내고 있다고. 가끔씩 연락해줘. 알겠지? 네, 아줌마. 꼭 연락할게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강민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고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네요.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강민 엄마가 제일 고생 많았지. 강민이와 함께한 시간이 나한테도 큰 기쁨이었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트럭에 올라타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이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익숙한 곳과의 이별이기도 했죠. 강민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아, 괜찮아? 네, 아빠. 그냥 아줌마가 보고 싶을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도 네가 그리울 거야.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니. 전학 가는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수도권에 얻은 이사 온 집은 작고 아담했지만 내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방이 3개라서 안방을 제외하고 작은 방 2개를 딸과 아들이 하나씩 쓰게 되었죠. 여기 정말 좋다. 내 방도 마음에 들어요. 엄마, 그리고 여기서 학교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리니까 나 통학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희연아. 사실은 이모 집에서 학교가 더 가깝고 여기서 더 멀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산다. 엄마는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어. 우리 희연이 대학 가기 전에는 같이 살아야지 했는데 그게 인제서야 됐구나. 괜찮아, 엄마. 우리 자주자주 통화했잖아요. 늘 서로의 마음에 있었고 상황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아빠가 건강해지고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잘 된 거예요. 어릴 때나 20살이 되는 나이에나 참 속이 깊은 딸이었죠. 저는 이사 온 날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새집에서 우리는 첫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넷이 모여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게 오랜만이라 밥 한 술을 뜨는데 눈물이 왈칵 날 뻔했던 것을 참았어요. 딸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연아,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 너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사를 오고 난 뒤 저는 식당에서 관리자로 일을 했고 몸을 회복한 남편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새로 지어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경비가 되었죠.
지난 시간 그저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며 괴로워하던 남편이었는데 다시 일을 하게 되니 무척 기뻐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의 삶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경비 일을 성실하게 했고 저는 식당 일과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새로운 학교를 무척 좋아했어요.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맨날 축구를 하다가 집에 오고는 했는데 우리 아들이 공을 잘 차는 건지 친구들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고향에 살던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전화통화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를 몰라요. 이웃 아주머니는 강민이 앞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에게 편지를 전해주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아주머니한테 연락을 먼저 못했다고요. 아주머니가 강민이 너를 많이 그리워하시나 봐. 우리 강민이도 아주머니에게 답장을 보내드리자. 아들은 새로 이사 온 곳에서의 적응, 새로 사귄 친구들, 학교 끝나고 매일같이 하는 축구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잘 자란 것에는 저보다 아주머니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될 정도였는데 비록 멀리 떨어져 지냈지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이 쓴 편지 말미에 몇 줄을 더 적어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들은 가끔 아주머니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온 뒤 날이 맑게 개이는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 드리웠던 먹구름이 거치고 맑은 나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딸 희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는데 우리 부부는 그런 딸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8살이 된 딸이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딸이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러 오기로 했다는 소식에 남편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집안 청소를 하고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 희연이가 결혼을 할 사람을 데려온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러게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결혼을 하다니 정말 감격스럽네요. 우리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저런 딸은 없을 거야. 엄마 아빠랑 몇 년을 떨어져 지냈는데 사고 한 번 안 치고 바르게 자랐잖아요. 당신 닮아 마음이 고와서 그렇지.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같이 나이가 들었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애들 다 크고 잘 지내는 걸 보니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해.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데려온다 하니 참 그때 화살같이 세월이 흐른 것을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남편이 함께 있어줘서 그저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고 이름은 박민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따뜻한 미소로 딸의 남자친구를 맞이했어요. 드디어 장인어른 소리를 듣는 건가 하고 하루 종일 설레어했던 남편이었거든요. 어서 와요, 민준 씨.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 앉아요. 같이 저녁 먹읍시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연스레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랑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하는 거니 아무래도 서로를 알아가는 게 맞잖아요. 민준이라는 청년은 참 인상이 좋아 보였거든요. 좀 여유 있는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외아들 느낌이었죠. 그래서 별뜻 없이 딸의 남자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아주 귀하게 자란 것 같아서 그래요. 희연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한테 일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잘 버텨왔거든요. 우리 희연이가 참 착해서 항상 우리 부부한테는 든든하고 예쁜 딸이에요. 제 이야기를 묵묵하게 듣던 딸의 남자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희연이는 참 착하고 바른 여자예요. 제가 나이는 많지만 오히려 희연이한테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저와 남편은 순간 놀랐어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얼른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대단하고 훌륭하네요. 맞아요. 정말 훌륭해요. 인생이라는 게 참 살아온 나날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우리한테도 그랬고요.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버틴 건데 많이 외로웠겠네요. 그렇지만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란 것 같아서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서울에서 지냈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쭉 서울에서 지낸 건 아니고 포항에서 자랐습니다. 포항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도 예전에 포항에 있는 한 군데에 살았거든요. 고향 사람이라니 더 반갑네요. 엄마, 아빠, 그래서 민준 오빠와 더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민준 오빠가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거든요. 이 사람 열심히 일했고 우리 결혼 생각하면서 돈도 모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희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희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우리 부부가 바랄게요. 그렇게 우리는 딸과 예비사위의 결혼을 기쁘게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날 우리 딸 희연이는 아름다운 신부였고 사위 민준 씨는 멋진 신랑으로 딸의 옆에 섰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한복을 입은 우리 부부. 특히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사위에게 걸어가는데 그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오래전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그때는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결혼식 후 딸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딸 부부를 방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때까지도 아들은 우리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퇴근하고도 자기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한 집에서 살아도 아들의 생활을 잘 몰랐거든요. 항상 제잘제잘 말이 많던 딸이 결혼을 해서 나가 살고 과묵한 아들만 집에 있으니 집안이 썰렁하게도 느껴졌어요. 아들은 한 번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든지 연애를 하고 있다든지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30이 넘었을 때 갑자기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그냥 노총각으로 평생 살려는 건지 내심 조바심과 함께 궁금했던 차라 그 소식이 무척 반갑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집이 아닌 한식당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며느리가 될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한눈에 봐도 참하고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우리 사위를 처음 봤을 때처럼 우리 집 식구가 될 사람이 맞구나 하는 마음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여유가 있는 집에서 곱게 자란 아가씨였는데 사치를 부리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소박하고 똑부러진 성격이더라고요. 1년 뒤에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딸도 결혼하고 아들도 결혼하니 말이에요. 이제 집에 우리 둘뿐이라 적적한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둘이 있어 본 적이 언제였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당신이 참 고생이 많았지. 우리 이제는 주말에 우리끼리 가까운 곳도 다녀오고 둘이 시간을 많이 보냅시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경비원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말 중 하루는 꼭 근무를 해야 하기에 어디 멀리는 다녀오질 못했지만 남편 쉬는 날이면 우리 부부는 가까운 곳에 바람을 쐬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어요. 딸 부부는 그 사이 아이 둘을 낳아 키우고 있었고 늦게 결혼을 한 아들 부부도 막 첫애가 태어나 우리 부부한테는 손주가 셋이나 되었죠. 딸, 아들 시집장가 보내고 좀 더 둘이 시간을 많이 보내자 했는데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니 덩달아 우리 부부의 생활도 바빠졌습니다. 딸이 회사 복직을 하게 되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제가 데려와 우리 집에서 돌보았고 아들 부부는 딸이 하나였는데 낳자마자 며느리가 거의 바로 복직을 해서 또 우리 집에서 소녀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워낙 손주들을 아끼고 예뻐해서 사실 힘든 것은 거의 모르고 손주들 재롱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 재롱 피울 때도 잠깐이고 애들은 금방 쑥쑥 자라더라고요. 딸 부부의 애들이 어느덧 중학생,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아들 부부의 딸은 막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위는 첫 손주가 유치원 다닐 때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손주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우리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애들 교육에 전념을 하고 있던 반면 아들 부부는 둘 다 직장인이었고 며느리가 워낙 회사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터라 고작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손녀가 학원을 다니면서 바쁘게 지내더라고요. 한 번도 아들과 딸을 구별하며 키운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으로 식구들을 책임지며 열심히 사는 아들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또 아들네의 집이 우리 부부가 사는 곳과 더 가깝기도 했고요. 맞벌이로 직장 생활에 매달리는 아들네였기에 가끔 가까이 사는 아들네 집에 들러 반찬도 가져다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리 지냈습니다. 딸도 제가 그러는 것을 알았는데 딱히 서운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다 보니 자기네랑 남동생네 형편이 달라 엄마가 신경을 더 쓰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 집을 청소하다 책상 밑에서 발견된 아들 핸드폰이 울려 조용히 받았더니 전남, 오늘 10시까지 3억 보내야 할 거야. 아들에게 협박하듯 말을 하는 사위를 잡으러 남편과 같이 딸의 집에 찾아가 사위 멱살을 잡는 순간 상상도 못할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그것은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곧장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방금 아들 집에서 일어난 일을 알렸죠. 자세히 보니 그 핸드폰은 아들이 평소에 쓰던 핸드폰도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거든요. 아들의 집에서 울리는 핸드폰을 받고 난 뒤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고 맴돌더군요. 처남, 오늘 10시까지 3억 보내야 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 강민이한테 처남이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위 말고 더 있어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박서방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보라고요. 당신, 이게 강민이 책상 밑에서 올린 건데 당신 이 핸드폰 본 적 있어요? 없죠? 세컨폰이지 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강민이가 왜 가지고 있냐고요. 이것부터 이상하잖아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박서방이 분명히 10시까지 3억 보내야 한다고 그랬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빨리 희연이 집으로 가봅시다. 여보, 네? 박서방이고 사람 좋게 봤는데 어떻게 우리 모르게 이럴 수가 있어? 어? 당신 말이 맞아. 바로 희연이네로 가자고. 저는 남편과 함께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남편은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한숨이 분노의 기운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고아인 사위를 두 팔 벌려 환영해준 우리 부부. 오히려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사위가 아닌 아들처럼 대해준 우리 부부였기에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사위는 식탁에 앉아 우리 딸이 차려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에 사위의 아침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남편은 딸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사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노른,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박서방? 어? 왜 우리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 너희 놈 자식, 뭐하는 놈이야?
딸은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딸을 붙잡고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연아, 네 아버지 엄마 정말 너무 속상하다. 우리는 박서방을 믿었는데 어떻게 박서방이 이럴 수가 있어? 아빠, 뭐 하는 거야? 남편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진정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너 사람 좋게 봤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고아로 자라서 아무리 가족이 없다고 해도 3억이라니. 처남한테 그 큰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다니 이게 무슨 경우냐? 우리도 모르게 이럴 수가 있어? 박서방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협박하는 줄은 나는 정말 몰랐네. 우리 강민이가 박서방한테 약점 잡힌 거라도 있어?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보게나. 자네 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거야? 강민이가 도와주겠대. 자네야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 둘 다 맞벌이로 따박따박 월급 받아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처남한테 이럴 수가 있나? 희은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박서방이 강민이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전화 받자마자 딱 그 말을 하잖니. 강민이는 내가 한 번도 못 봤던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데 그동안 이걸로 둘이 연락을 몰래 한 거야? 희연이 너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엄마는 너한테도 정말 너무 실망이다. 어떻게 남동생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말을 듣고 너무 놀란 딸이 고개를 저으며 사위를 붙잡더라고요. 딸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엄마 말이 맞아요? 당신이 강민이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여보, 그게 아니야. 지금 다 오해야. 장인어른 장모님,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모든 게 오해입니다. 저와 처남은 둘만의 비밀이 있어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 지금 처남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 처남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해. 그제서야 남편은 사위의 멱살을 놓아주었어요. 둘만 아는 비밀? 무슨 비밀이길래 이렇게 모르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고 3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둘이 무슨 사고라도 쳤어? 도박에 빠지기라도 한 거야? 박서방 자네 그런 사람 아니잖아. 우리 강민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사위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랑 처남이랑 둘이 연락하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 전화를 장모님이 받으셨다면 충분히 오해할 만하네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와 처남에게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장모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처남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세컨폰, 그 핸드폰으로 그 고마운 분과 연락을 하고 있었고 그분 관련된 일은 우리 둘이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니. 누구 말하는 거야? 얼마 후 딸의 연락을 받은 아들 부부가 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위의 표정을 본 뒤 결국 모두가 다 알았다는 걸 직감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사위가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남, 내가 설명드릴게.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 저와 처남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그분은 바로 예전에 장인어른 사고로 다치시고 장모님이 공장 일을 하실 때 처남을 돌봐주신 이웃 아주머니세요.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죠. 기억나세요? 김영순 할머님이요. 저와 남편은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순 아주머니, 아니 이제 할머니라고. 우리 이웃에 살던 그 김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알아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사셨거든요. 애는 없이 부부끼리만 살던 그 집 맞죠? 나는 중학교 올라갈 때 서울 이모집에 가게 되었고 엄마가 일을 더 해야 했는데 김영순 아주머니가 강민이를 돌봐줘서 엄마가 공장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김영순 할머니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건데? 김영순 할머니는
저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아무것도 모를 초등학교 시절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 저는 잠시 방황을 했거든요. 그때 고아원 출신 형들이 있었는데 별로 좋지 않은 형들이었어요. 중학생인 저한테 자꾸 돈을 좀 가져와라 하면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고등학생이 되고 형들이 고아원을 떠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포항 근처에 지내며 양아치처럼 지내더라고요. 형들이 무서워서 시키는 심부름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형들이 시키는 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형들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그렇게 맞고 마지막이라면서 가진 돈도 형들에게 다 빼앗기고 길을 건너려던 순간 제가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앞도 제대로 안 보고 휘청거리며 걷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를 구해준 게 김영순 할머니, 아니, 당시에 아주머니셨죠. 아주머니가 저를 힘껏 잡아당겨 차에 치이지 않고 그냥 넘어지는 걸로 그쳤거든요. 얼굴에 멍이 들고 다친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김영순 할머니가 저를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약을 발라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늘 따뜻한 미소로 친절을 베풀던 이웃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할머니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학교도 다 그만두고 그냥 막 살아도 상관없다. 세상에 나 하나 없어져도 슬퍼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손을 내밀어 준 게 김할머니였습니다. 졸업을 했고 김할머니가 소개를 해줘서 공장에서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잠시 방황을 했지만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다 김영순 할머님 덕분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서울 근처로 올라오게 된 다음에도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김할머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영순 할머니께서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 요양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영순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강민이한테 돈을 보내라고 한 거구나. 그런데 강민이 너는 어떻게 박서방이 김영순 할머니와 인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니? 매형 결혼할 당시 포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포항에 살다 올라온 거고요. 언젠가 매형이랑 둘이 술 한잔하며 포항 이야기를 한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사실 그때 아버지는 병원에 있고 엄마는 식당이며 공장 일에 너무 바빴다고. 난 그때 고작 8살이었는데 그 어린 날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돌봐준 분이 계시다고요. 김영순 아주머니라고 했는데 매형이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포항에 있는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맞춰보니 우리 둘 다 아는 그분이 맞더라고요. 이사하고 나서 편지 몇 번 주고받다가 저도 그만 잊고 지냈는데 매형과도 그런 사연이 있었고 또 할머니가 지금 혼자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할머니 아프신 이후 이 전화기로 할머니께 연락도 하고 지냈거든요. 김영순 할머님 남편분이 돌아가셨고 자식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했는데 처남이 자기도 할머니를 돕고 싶다고, 아니 그래야 한다고 해서 둘이 할머니 치료비며 수술비, 이후에 지내실 곳 마련하는 것까지 그동안 이야기를 몰래 해왔던 겁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거고 저나 처남 모두 가족 생활비에서는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냥 따로 모아둔 돈을 같이 모아보자 했던 거죠. 이렇게 아시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처남이나 저나 우선 급한 할머니 수술 치료 잘 마치고 회복되시고 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분이시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지내고 집사람이 밤낮으로 일하며 병원비 생활비를 벌 때였는데 김영순 할머니께서 우리 강민이를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버틸 수가 없었을 거야. 할머니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줄 몰랐구나.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더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여보, 정말 내가 모질었네요. 이사 오고 또 우리 가족 모여 사는 게 너무 기쁘고 또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사는 것에만 바빠서 그런 은인을 잊고 지냈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돕는 게 맞아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알게 된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지. 저와 남편은 김영순 할머니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포항을 떠날 때 포항에 땅을 사둔 뒤에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 땅의 땅값이 많이 올랐고 얼마 전 그 땅을 팔아 여윳돈을 마련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땅값이 오르고 여유자금이 생긴 게 다 김영순 할머니를 도우라는 뜻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가 포항에 사둔 땅 팔아서 여유자금이 생겼잖아요. 그 돈으로 김영순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갚을 때인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아. 할머니께 필요한 수술비와 치료비를 우리가 마련해 드립시다. 그렇게 결심한 우리는 김영순 할머니를 찾아가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할머님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수락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 아유, 정말 고마워. 지난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 당시 강민이 돌봐주지 않으셨음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사히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셔야 해요. 우리 가족은 김영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고 할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위와 우리 아들은 돈을 모아 김영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온 가족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수술 잘 마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이제는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맞아요, 할머니. 저희가 항상 함께 할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김영순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요양원에서 지내는 게 이제는 편해. 너희들이 자주 찾아와주니 마음이 참 든든해. 남편 떠나고 혼자 남은 나한테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주다니. 고마워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요양원을 자주 찾아가 김영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요양원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평화로운 일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김영순 할머니와의 인연을 통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잊지 말고 그 인연들을 통해 얻은 사랑과 배려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니까요. 힘든 시기에도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며 함께 이겨내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